적이 어느 정도 보이는 나이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의 성공 조건보다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느냐도 인생의 성패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잘 키웠다는 건 어느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유독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의 노후에 발목을 잡는 이유는 본인들의 의식 구조도 문제지만 부모들 스스로의 만족이나 타인의 가치 기준에 매여 있는 자신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내 자식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을 보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헛된 희망 때문이거나,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자신이 친구들, 친척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줄 수 있다는 욕심이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자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의 이상을 투사시켜 한 인격체인 자식을 종속물로 여기면서 양육하기에 결국 그 자식은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살아갈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부모 아래에서 캥거루나 패러사이트 키즈로 기생하면서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지거나 뭐 하나 꾸준히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며 패배자로 전락하는 예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적절한 시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육체적인 분화와 감정적인 분화가 잘 발휘되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양 문화권, 즉 캐나다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신생아를 지나 바로 따로 재우면서 키웁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아예 다른 방에서 키우면서 벌써 부모 자식 간의 감정적 분화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양육하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남한테 폐해를 끼치거나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떼를 쓰거나 하면 엄청 혼냅니다. 백화점 같은 곳에서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조곤조곤하지만 단호하게 혼내는 많은 엄마들을 흔히 봅니다. 학교에서도 저학년일수록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히 폭력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벌을 내려 다시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는 엄두가 아예 안 나도록 합니다. 아직 감정의 통제가 미성숙한 어릴 때일수록 징벌의 효과가 큽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징벌은 약해지지만 자율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기에 각자가 자기 나름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체성이 완성되어 부모와는 정신적, 육체적 분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경제 독립체로 살아가며 부모와 자식도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사회이기에 대학에 다니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친구들도 좀 부족한 아이로 인식을 합니다. 대학도 가능하면 부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진학하여 완전한 독립을 합니다. 부모가 첫 학기 정도의 등록금만 지원해도 아이는 너무 고마워하며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 대학생이 4년 만에 바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몇 학기를 더 다니는데, 그 이유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다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등록금도 못 모으기에 다시 1, 2년 정도 휴학해서 돈을 모으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6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치가 못해 학자금융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받아서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는 몇만 불씩 빚을 지게 마련이고 취직하면 그 융자를 갚느라 몇 년간을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이 지나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 부모에게 참석할 수 있는 청첩장을 보냅니다. 결혼식은 보통 자신의 친구들 위주로 각 20여 명 내외로 부르기에 양가 부모와 형제 합쳐 50여 명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상류층의 경우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를 예를 든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금전적인 지원을 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집을 통째로 해준다든지 혼수를 통째로 장만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이 확실하면 은행에서 장기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마련합니다. 살림살이는 신랑 신부가 각기 살았던 가재 도구 중에서 쓸만한 건 그냥 쓰고 필요한 것만 더 구입을 합니다. 살면서 아이들이 생기면 그동안 오른 집값과 모기지를 더 얻어 단독 주택으로 넓혀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20여 년 후 아이들이 역시 자라서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둘만 남게 되죠. 그러다가 50대 중반쯤 되면 집의 모기지도 다 갚고 직장 생활에서 한 30여 년 열심히 부은 직장연금을 받게 되어 은퇴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꿈꾸었던 멋진 은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여행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만 대개의 은퇴자들은 우선 캠핑카를 사거나 렌트를 해서 캐나다 미주 대륙을 3, 4개월 여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캐나다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개인 차이도 있고 소득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삶의 패턴은 아주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삶의 사이클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다 틀리기에 이러한 캐나다에서의 자녀 교육이 한국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아이들 때문에 인생 2막을 망치는 발목 잡히는 노후를 살지 않으려면 뭔가를 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디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휴먼 스킬 연구소의 폴리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